안녕하십니까. 몸짱 PD, 예, 운항관리사 교육 교재 셋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항공사에서 통제실에서 특히 비행계획 파트, 비행계획팀, 운항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에서 승무원이 비행할 수 있도록 비행 계획 자료를 작성을 하고 관련되는 항공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 업무가 운항관리팀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기상, 날씨를 점검을 해야 되고 노탐을 확인을 해야 되고 기타 운항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비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관련 자료들과 함께 ATC 플라이트 플랜을 파일을 하고 기장에게 최종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그 비행 계획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항공사의 업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이루는 항공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 연삼일 연휴인데 오늘은 불로초 그럼 뭐 별거는 아니고요.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이 이 쑥과 마늘을 먹어서 웅녀가 돼서 환웅하고 결혼해서 우리나라의 탄생 신화, 단군 신화가 나오고 있죠. 아무튼 거기에 쑥과 마늘은 거의 불로초 수준으로 몸에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쑥을 좀 더들어 갈 생각이었는데 햇빛이 너무 쨍쨍해서 집에 있기로 하고 원래 독서를 좀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른 날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항공기상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가 한 항공기상 기초로 65개 만들어져 있고 실무로 해서 슬라이드가 한 117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사용하던 자료인데 뭐 실질적으로 그동안 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비전공자들인데 제공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상 그러면은 항공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님들과의 약속인 스케줄대로 안전하게 쾌적하게 효율적으로 운항하는 우리 그 스케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통 한 90% 정도는 운항관리사가 사실상 없어도 항공이 정상 운항합니다. 없으면 정상 운항을 하지 않지만 운항관리사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아도 정상 운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운항 여건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게 거의 한 90% 되고 나머지 한 10% 중에서 약 80%에서 90% 정도는 정상 스케줄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10% 중에 80 내지 90%는 날씨 영향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한 10%나 20%는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든지 손님이 갑자기 뭐 환자가 생기든지 뭐 이런 상황들 땅콩 사건이 생기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제 시간에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한 10% 전후 발생을 한다. 그 중에 한 1% 정도 10%에 1%니까 뭐 굉장히 적은 정도가 이제 항공기 결함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 결함 쪽이죠.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전체 편을 100으로 봤을 때에 8, 90
90%는 정상 운항을 하고 10% 정도의 비정상이 발생하는 그 중에 8, 90%가 기상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기상을 일단 기초적인 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상의 기초 그러면은 항공기 운항하는데 무슨 너무 뭐 태양계가 뭐가 필요하고 이딴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요 구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알고 항공기상을 보는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항공기상을 보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간략하게 이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대기권, 대기 온도, 기압 고도, 바람, 이런 연직 운동, 대기 중의 수분, 공기의 대순환, 고기압, 저기압, 내우, 윈드시어, 난류, 착빙, 그 다음에 계기비행 기상 조건, 각 항공사의 어떤 그 운항 규정에 나오는 내용들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실무하고 연관을 시키면서 기초적인 것을 한번 간단하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 반경은 6,378km라고 하죠. 뭐 상식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6,378km인데 우리 여객기들은 통상 10km 정도 고도를 전후해서 운항을 하고 있죠. 10km 정도의 고도 전후를 운항을 하고 있는데 6,378km의 지구 반경에 비해서는 6,378분의 10km니까 678분의 1이다. 그 정도 높이 올라가서 비행을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 반경이 이제 적도를 해서 6,378. 그 다음에 지구의 둘레는 그러면은 2파이R이죠. 2파이R. 2 곱하기 3.14. 3.14. 이렇게 하면은 4053km가 이제 지구 둘레가 되는데 우리가 지구를 전체를 경도로 360으로 봤을 때 동쪽 180, 서쪽 180이니까 360으로 봤을 때에 1도는 360을 나누면은 111km입니다. 1도 지구 둘레의 1도는 111km다. 이거를 1.852 마일은 60마일이죠. 그러니까 1도는 60마일이고 111km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공기가 이동을 속도를 가지고 운항을 하는데 항상 지도를 펴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도 1도를 운항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111km를 운항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딱 머릿속에 항공기 속도가 얼마니까 1도를 움직이는데 얼마가 걸릴 거다. 안 그러면은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 속도가 뭐 12나트로 올라온다. 그래서 60도를 움직이려면은 60마일을 움직이려면은 몇 분이 걸린다. 몇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나오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도는 60마일이고 키로로는 111km다. 반경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필요하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구 표면이 29%가 육지이고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백두산 높이는 2744m
2000이고 북한에서는 2750이라고 표기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지금 간략하게 지구 내용을 봤고요. 위로는 우리가 10km 정도를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km 상공은 흔히 말하는 대기권이죠. 대기권. 대기권 상단이 우리가 말하는 광계면 고도가 되겠고, 그 위에 성층권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만은 우리는 여객기들은 10km 상공을 운항을 한다. 6378km의 10km 상공을 운항을 하고 있다. 굉장히 낮은 고도까지 운항을 하고. 뭐 그 정도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그 대기의 구성, 질소 78%, 산소 21%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량원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고도 킬로미터당 6.5도씩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1000m 산을 올라가면은 지표면 평지보다는 6.5도 정도 기온이 낮아진다. 우리 등산 가더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상이 10도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뭐 한 2, 3도, 2, 3, 4도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데 바람이 분다 그러면 체감온도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가더라도 이 개념을 가지고 가면은 감기는 걸리지 않는다. 일단 그리고 1000피트당 2도씩 온도가 낮아진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사에서 기압은 해면에서 1013.2옵니까? 1013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5000피트에서 800헥토파스칼, 1000피트에서 700헥토파스칼, 그리고 14,000, 그리고 18,000, 24,000, 3만, 34,000, 39,000, 45,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필요 없고, 사실상은 우리가 여객기들은 대부분 41,000에서 42,000 정도까지 고도까지 실제 비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4만 미만으로 다니니까 이 4만 정도 200헥토파스칼까지 정도만 대충 기억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비행기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항 중에 여합 계통의 항공기 결함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 1000피트까지 바로 내려오죠. 1000피트까지 바로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합 계통이 안 됐을 때에 캐빈 프레셔 15,000피트에서 30분이면은 이제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25,000피트에서는 5분이면 의식을 잃게 된다. 30,000피트에서는 1, 2분이면은 사람이 의식을 잃기 시작한다. 여합이 안 될 때. 그만큼 공기가 희박하다는 거죠. 고도가 높으면은. 40,000피트를 운항하고 있는 경우에는 18초면은 일단 의식을 잃기 시작한다. 결국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항하고 있는 3만 전후 한 3만에서 4만 정도에서는 1, 2분 만에 디시전을 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여합 계통이 고장을 났다. 그러면 10,000피트까지 바로 내려와야 돼요. 10,000피트에서는 10,000피트면은 우리가 3,000m 고도니까 3,000m 고도이기 때문에 3,000m 산에 올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여합이 안 되더라도 지장이 없다. 그래서 3,000m까지는 바로 내려온다. 10,000피트까지는 바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지금 대부분의 비상 여합 계통이 안 될 때 비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비행 계획 작성해서 국제선 비행 나갈 때에는 이 국제선 차트,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그니피컨트 차트를 기장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트 스트림의 통과, 고도하고 요 그림의 방향 자체가 방향이고 풍속은 삼각형 하나가 50, 작대기 하나가 10, 그래서 130 나트, 여기는 150 나트, 고도 4만 피트에 150, 방향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럼 고도가 이렇게 지정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만 피트가 중심이지만은 22,000부터 52,000까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후쿠시마 원전 표시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방사능 누출이 있었던 지역의 표시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해 쪽으로도 고도 29,000에서 이제 제트 기류가 110에서 90나트까지 바람이 불고 있죠. 이쪽에서는 바람 방향이 거의 340, 50 정도 바람 불다가 이쪽에서는 거의 뭐 한 300 정도 그래서 이제 270 됐다. 이쪽엔 다시 250 정도의 방향이 되겠죠. 바람 방향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고 매뉴얼 플래닝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요즘 매뉴얼 플래닝 사실상 없다 거의. 그렇지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상 교육을 한다든지 이 비행 계획을 말씀드릴 때에는 매뉴얼 플래닝을 일단 시험 과목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위도가 높아질수록 제트 기류의 중심축도 29,000으로 낮아져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4만 이렇게 돼 있고 적도에는 제트 기류가 없지만은 여기에 공계면 고도는 52,00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모석에 들어있는 수치가 이제 52,000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날짜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날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공계면 고도는 높아지고 이제 위도가 높아지면은 공계면 고도는 낮아진다. 제트 기류도 그 공계면 고도 전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남쪽에 있는 제트 기류는 고도가 높고 북쪽에 있는 제트 기류는 고도가 좀 낮다. 3만 정도로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은 되고 그 다음에 구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시것 차트는 보통 25,000 이상의 국제선 항공기들을 위해서 그려놓은 거라서 이 하한 고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XXX 하한에서 상층에는 45,0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XXX는 이제 이 차트가 25,000까지밖에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25,000 밑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다. 이제 12가 있는 그룹이 이 지역에 존재를 하는데 고도는 45,000까지 있고 베이스는 25,000 밑에까지 있다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형용사니까 isolated, embedded 뭐 이런 용어로 해서 12 그룹을 우리 항상 표시를 해주도록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템 차트도 항공기 운항할 때 항상 주죠. 그래서 이제 고도 39,000 피트 200 헥토파스칼 이때에 윈템 차트가 지금 템퍼레처는 영하 61도 바람은 지금 여기 우리 한국 서울 상공에는 지금 45나트로 굉장히 약하네요. 이런 경우는 지금 제트 기류가 거의 대만까지 내려가 있죠. 타이완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31일이라고 되어 있고 연도나 월 표시가 안 나오네요. 월 표시가 지금 안 나오는데 월 표시가 안 나오네. 31일로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겨울에 31일자의 날짜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있고 윈템에 이제 25,000 250 헥토파스칼 34,000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윈템 차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계면 고도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도 쪽 높고 고위도 지방 낮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적도 부근에서 18km 상공까지 돼 있고 극지방에서는 8km 상공이다 이렇게 돼 있죠. 중위도에서는 12km 정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 비행 고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공계면 고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계면 고도상에서 전후해서 우리가 운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성층권 뭐 이 부분 다 생략, 중간 열권 다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대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준 대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해면기압은 1013헥토파스칼이고 기온은 해면상 기온은 15도죠. 그 정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온 감률은 킬로당 6.5도
이렇게 해서 그 정도만 기억하면은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계면 고도에서는 고도 11km 상공을 공계면 고도로 일단 보고 있고, 고도 36,300이다. 이때의 기온은 56.5도다 영하. 이게 이제 아이사 상태에서, 아이사 인터내셔널 스탠더드 애트모스피어 상태에서, 표준대기 상태에서 그 정도만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비행 계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일단 더 그 다음에 이제 화시, 섭씨, 환상 개념 참고하시고, 공기 이동, 공기, 이제 우리 지표면에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의 날씨, 그러면 날씨 변화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지표면의 기온이 바뀌고 기압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죠. 기온이 바뀌고 기압이 바뀌면서 날씨가 바뀐다. 근데 공기 중에는 수분이 있다. 미세먼지도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수분이 기온의 변화와 기압의 변화 때문에 상태 변화를 일으킵니다. 뭐 이게 얼음덩어리로 존재하느냐, 빗방울로 존재하느냐, 물방울로 존재하느냐, 그냥 습기로만 존재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해서 날씨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어느 지역은 바다고 어느 지역은 육지다.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에너지를 받지만은 태양 에너지를 받지만은 그 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온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도,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 물체가 닿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열의 이동은 전도, 대류는 상하 이동이 되겠죠. 상하 이동. 그 다음에 이류는 수평 방향의 이동이 되겠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들. 복사는 빛처럼 방출을 해서 전자파처럼 방출이 되는 그런 상태의 복사.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 그 복사 냉각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우리 기상 현상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로 더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 지표면 온도는 1.2 내지 1.5m 공기 온도,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온은 일종에도 변화를 하고 계절에도 변화를 하고, 공기 중에 습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도 변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단열 변화, 건조 단열 변화는 킬로미터당 10도씩 기온이 낮아지고 높아진다. 우리가 아까 통상 얘기했을 때 6.5도씩 높아지고, 일상적인 공기는 6.5도씩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건조 단열 변화는 10도씩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안타까운 강원도 사고, 산불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건조해서 발생하는 경우죠, 대부분. 건조하면서 어떤 열이나 불씨가 있을 때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아무튼 산맥을 넘어갈 때에, 넘어가는 쪽은 6.5도씩 기온이 낮아진다. 근데 산맥 사면에 습기가 다 빗방울이 되든지, 안 그러면은 습기가 그 산맥을 올라가면서 장애물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데에 전부 붙어버리고 공기가 더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건조 단열 변화가 발생하면서 내려갈 때는 기온이 더 빨리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6도만 낮아졌는데 내려갈 때는 10도씩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 산 비탈에는 기온이 따뜻한 공기가 가득하겠죠. 공기는 또 건조하고, 동풍이 불어올 때 우리 서울 쪽의 기온이 강원도보다, 동해안보다 훨씬 더 높다. 저쪽에서 북서풍이 불 때에 강원도는 비교적 따뜻하다. 이런 현상들이 흔히 말하는 팬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그 기온의 건조 단열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기 압력, 우리는 1013.25 헥토파스칼이 우리가 표준 대기압의 기압이 되겠고,
760mHg 이렇게 되고 29.92인치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QFP, QNH, QNE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압은 바람이 우리 지구 북쪽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가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거 화살표처럼 불어 나간다. 그리고 저기압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뭐 흔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약 경도라든지 이런 지상에 특별한 바람의 성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실제 바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지상 일기도 보시면은 지상 일기도가 쭉 있고,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보통 이제 지구를 따라서 돌면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들이 발생을 한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2년에 4월 1일의 기압 배치인데, 4월 2일 날 저녁에 제주공항에는 바람이 270에 41나트까지 불었다. 그 다음에 4월 2일 날 19시에는 39나트까지 바람이 불었다. 190도에서. 제주공항은 한라산 북쪽에 있어서 190도나 뭐 100도 이상에서부터 270도 그 사이까지의 바람들은 대부분 한라산을 돌아서 오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주공항에 한라산을 돌아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터뷸런스가 심하겠죠. 바람이 세면서 그렇게 불어오면. 그래서 이제 all on a wind shear 이렇게 워닝들이 들어가는 메타가 관측이 되고 있다. 참고로 원래도 이런 현상이 있었죠. 원래도 지금 아까 지금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4월 9일 날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원래입니다. 이게 2019년 4월 9일 날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보시면은 오전까지 운항 잘 12시까지 운항 잘 했죠. 오후 2시까지도 운항 대부분이 했는데 오후 2시부터 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취소가 있고 지연이 있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터뷸런스가 엄청 심해서 항공기들이 일부는 도착하는데 겨우 착륙하는 거예요. 겨우 착륙을 하고, 일부는 고라운드를 한번 하고 돌아서 내리고, 일부는 고라운드를 하고 이 날씨에 운항 못해 그러고 회항하는 편들이 생기다가 저녁 때 되면은 보시면은 지연 취항 도착 지연 도착 지연 취소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다가 저녁 때 보시면은 19시 정도가 넘어가면은 거의 전편 지연이죠. 취소죠. 이렇게 취소. 19시 20시가 넘어가면서 전편 취소를 했죠. 이렇게 해서 제주공항에는 동남풍이 불 때부터 시작해 갖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까지는 아까 이런 기상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타납니다. 이런 날은 근무자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연료도 탑재를 해야 되고, 이착륙 자세가 좋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고라운드를 하고 안전한 자세가 유지될 때에 착륙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은 회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건 원래도 2012년에는 지금 4월 2일 날 발생을 했고,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4월 9일 날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매해 비슷한 기압 배치들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봄에 한 번 나타나는데 그게 4월 초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면은 제주공항에는 거의 100%, 99% 아주 조종사들이 싫어하는 터뷸런스가 발생을 합니다. 항공기 자세도 이착륙 자세도 나쁘고, 특히 착륙 자세가 나빠서 착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들이 발생하고, 고라운드를 두 번, 세 번까지 하고도 회항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태풍은 뭐 별거 아닙니다. 저기압이죠. 열대성 저기압. 여기서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을 하면 태풍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돼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은 이 저기압이 하나 올라오기 때문에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죠. 그래서 저기압에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 제주공항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동풍입니다. 북동풍. 지금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바람 방향이 북동풍이다. 60도냐, 70도냐, 뭐 90도냐, 뭐 이 정도의 문제지 거의 동풍이나 북동풍이 바람이 분다. 근데 이제 이 태풍 중심이 제주까지 올라와서 동쪽으로 통과를 하면은 북동풍이 불다가 북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람이 바뀌겠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태풍이 제주보다 서쪽으로 통과를 한다, 중심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동풍이 불다가 동풍이 불다가 동남풍으로 바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남풍으로 바뀌었다가 서풍으로 북서풍으로 바람이 바뀌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계략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태풍 올라오면은 지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보가 50나트, 65나트 이렇게 예보를 내는데 태풍이 여기 지금 오키나와 같은데 바람이 불 때 우리나라 항공민들이 오키나와 워낙 많이 하죠.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거의 100나트까지도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사이판이나 괌에서 바람이 불 때도 거의 100나트 정도까지도 바람이 분다. 우리 항공기들이 시상풍은 측풍 25나트 적용하는 항공사들이 대부분이고 30나트를 적용하는 항공사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바람이 50나트까지 바람 분다. 당연히 운항 못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규정을 보고 다시 한번 또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기순환, 기단, 기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남쪽하고 동쪽은 뭐 일본이 있지만은 태평양 바다가 있고 서쪽하고 북서쪽은 우리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제 대륙에 연결이 되어 있다. 당연히 그래서 대륙 기후가 나타나고 동쪽이나 남쪽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서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류로 보면은 타이완 쪽에서 구로시오 난류가 올라온다. 그래서 스시마 난류하고 황해 난류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 해류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해류가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돼요. 열대 해양성 기후냐, 기단의 성질이 대륙성 기단이냐, 열대 대륙성이냐, 그 다음에 뭐 한대 해양성이냐, 한대 대륙성이냐, 극해양성이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요 4개 정도가 보통 자주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열대 쪽 트라피컬, 컨티넨탈, 그 다음에 폴라, 극, 아크틱, 한대 폴라, 극, 아크틱 이렇게 해서 바다, 이건 육지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기압 그렇게 했고 전선은 우리나라 쪽에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압은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을 하죠. 봄 가을에는 조금 빠르게 이동하고 여름하고 겨울은 이제 북서쪽에 대륙 고기압이 주로 발달을 해서 스테이셔너리하게 위치를 하면서 강약을 거듭하면서 겨울 바람을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안 불었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얘기하는 그 사만사원 일주일의 주간 단위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북서쪽 한랭 건조한 대륙의 특성을 가진 바람들이 불어온다. 한여름 우리가 여름에 혹서기가 나타나죠. 혹서기 나타날 때는 항상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스테이셔널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어떻게 된 거야? 한겨울에는 우리 이제 대륙은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은 빨리 따뜻해지고 또 덜 받으면은 빨리 식죠.
그래서 한겨울이 되면은 태양이 멀리 남쪽 회기선, 남회기선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각도가 29도 정도로 낮아진다. 우리 서울에서 봤을 때. 북쪽은 거의 더 낮아지죠. 거의 그러면 지표면에 햇볕을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지구 지표면에 복산 행각이 일어나서 지구가 차가워진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지구의 기온을 보면은 시베리아는 영하 한 35도에서 40도 정도까지 한겨울이 나타나죠. 그런데 시베리아만 봤을 때 한여름이 되면은 영상 한 40도, 30도, 40도까지도 나타난다. 40도까지는 안 나타나지만 거의 30도 이상까지 나타난다. 그럼 결국은 70도 내지 80도 정도가 연간 기온의 변화들이 발생을 합니다. 육지에서는. 그런데 해양, 북태평양에는 기온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뭐 예를 들어서 한 20도 정도, 30도 정도까지밖에 변화가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영하로는 안 내려가고 한여름에도 뭐 육지 우리 이제 서울은 예를 들어서 30도 이상 뭐 40도 근처까지 간다 이런 날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은 해양에는 한여름이라고 해도 절대로 40도까지 가지 않는다. 35도 전후에서 멈추든지 완전한 해양 상공에서는 한 30도 전후 29도 30도 정도에서 그냥 멈춰버린다. 근데 겨울에 한겨울이라고 해서 그럼 영하로 내려가느냐? 해양 울지 않죠? 결국은 겨울에도 영상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북원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기온의 변화가 육지는 빠르게 올랐다가 내렸다 하고 계절에 따라서 또 올랐다 내렸다 하고 해양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그 위에 형성되는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위치, 성질 이런 부분들이 참고해서 생각하면서 이 기상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전선대 형성인데 전선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선대의 중심에서 우리나라 북원에 발생하는 전선대를 봤을 때 그 중심에서 북쪽 계열, 북서쪽 계열에는 항상 건조한 공기가 있죠. 상대적으로 전선대의 남쪽보다는 북서쪽이 항상 건조한 공기들이 위치를 한다. 온도는 낮고 건조하기도 더 건조한 공기들이 북서쪽에는 위치를 한다. 남동쪽은 바다가 있고 해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습기가 많은 공기들이 위치를 한다. 그러니까 습기가 적은 공기, 기온이 낮은 공기와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점이 전선대가 형성이 된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전선대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다. 근데 그 관점에서 전선대가 통과하기 전과 후에 날씨의 특성들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뭐 계속적인 비가 오다가 이슬비에서 비가 그친다. 시정은 좋다가 나쁘다가 통과 후에도 좀 나쁜 상황이 남아있다. 한랭전선 북쪽에 찬 공기가 파고 들어오면서 생기는 거고 온난전선은 한랭한 공기 쪽으로 온난한 공기 이동해서 생깁니다. 그럼 이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이 전선대 앞부분에 생기죠. 앞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앞부분에 온난전선들이 주로 생기죠. 그리고 이 앞부분에 생긴다. 앞부분에 저기압의 중심에서 앞부분에 온난전선이 생기고 뒷부분에 한랭전선이 생기죠. 그리고 한랭전선의 북서쪽은 여기 보시다시피 찬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고 따뜻한 공기는 한랭전선의 남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위치를 한다. 그 다음에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북동쪽에 한랭한 공기가 위치를 하고 이 온난전선의 남쪽 부분에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위치를 한다. 그렇게 해서 날씨 특성들이 나타난다. 그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구름 요즘 옛날에는 지금처럼 시러스든지 큐무러스든지 시로스트라투스든지 이렇게 해서 상층에 상층원, 중층원
하청운, 수지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규모 림보스 12 크라우드만 지금 윈템 차트, 시그니피컨트 차트에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 그룹들은 별도로 이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은 뭐 오늘 또 지금 벌써 40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넘깁시다. 그래야지 항공국 빨리 끝내니까. 안개, 복사 안개, 이류 안개. 이류 안개는 흘러서 들어오는 안개, 활성 안개, 산비탈이나 이런 데서 형성되는 안개. 그리고 이제 복사 안개는 평지나 분지 같은 데서 야간 복사 냉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 뭐 이런 형상으로 쭉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상의 강도를 표시해주는 부분, 마이너스, 플러스, 안 그러면 표시가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라이트, 모더레이트, 헤비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적으로 표시해주는 부분이 MI, PR, BL, TS, BC, DR, SH, FZ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다, 야거, 드리즐이냐, 뭐 헤일이냐, 샌드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날씨 현상부터 중요한 거는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기억해도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또 외워서 기억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기상이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기상 현상을 표시해주는 그 차트상에 표시해주는 모양들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셔서 대충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름을 표시해 줄 때 우리가 이제 8분의 1, 2는 퓨, 스캐터는 2, 3, 4, 브로커는 5, 6, 7, 그리고 오버캐스트는 8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CV가 아이솔레이티드 하냐, 오케이전을 하냐, 프리퀀트 하냐, 인베디드 되어 있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높이를 표시할 때 XXX 아까 같으면은 차트가 25,000 이상 차트인데 베이스가 25,000 밑에면은 XX라고 그냥 표현을 해버리죠. 이런 거. 안 그러면 25,000까지 이 탑을 표시를 해놨을 때 그 밑에는 베이스 고도가 나오는데 상층에는 25,000까지만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25,000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 이래 되면 XXX가 위쪽에 갖다 붙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표시하는 내용들 이렇게 되어 있고 풍향 풍속 뭐 굉장히 기상은 간단하게 지금 표현을 한다. 난류 난류는 난류에 대한 정의는 대충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대충 보고 라이트, 모더레이트, 시비어, 익스트림 상태에서 운항한 적은 이때까지 없습니다. 12여 정도 나와도 요즘은 이게 나오지 않도록 시간대를 바꾸든지 해서 비행기 고도를 바꾸든지 시간 계획을 바꾸든지 해서 변화를 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라이트나 모더레이트까지는 좀 흔들리더라도 운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우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은 자주 접하는 부분들이고 한데 착빙, 아이싱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건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풍에 대한 거 날씨가 이제 특별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날씨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적용하는 방식인데 여기 제가 5년 전에 사용했던 거니까 5년 전이면은 제가 대형 항공사를 다 정년 퇴직하고 LCC가 있을 때니까 참고로 좀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대형 회사의 운항 규정들이 아시아나가 생겼을 때는 사실상은 대한항공 나쁘게 얘기하면 대한항공 걸 뺏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각 국가의 항공법이라든지 항공사의 운항 규정 같은 경우는 아이카오나 아이아타의 스탠더드나 레코멘데이션을 따라서
규정이나 절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항공기가 제작이 돼 있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사들이 훈련을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규정이나 절차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한항공의 규정이 아시아나항공 규정이고, 아시아나항공 규정이 LCC들 규정이고, LCC들 규정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둘 중에 하나를 거의 베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새롭게 생긴 항공사는 기존의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항공사의 규정들을 뺏겼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은 거의 같다. 그래서 이게 기상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도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2시간 미만 운항하는 경우에는 2시간 미만의 운항 목적지 공항을 가지고 운항을 기상을 적용할 때는 메타나 타프를 적용한다. 메타하고 타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지금 오늘 기초라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메타 타프는 우리 기장들하고 직접 우리 컴퍼니 라디오로 불러주기도 하고 받아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읽어서 불러주고 영문으로 받아 적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서로 주고 받는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체공항은 어떤 경우에도 비행시간이 길든 짧든 무조건 포캐스트인 타프를 적용을 해야 된다. 터미널에 예를 들어 포캐스트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2시간 미만의 목적지 공항을 운항할 때는 타프를 적용해서 운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메타를 적용해서 운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개념에서 보면 되니까 그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항공사 들어오면은 하면 된다. 뭐 이런 나머지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하니까. 조종사의 경력에 따라서도 미니멈이 달라지고, 적풍치 같은 경우는 30나트를 적용하는 항공사 있고, 활주로 컨디션에 따라서 20나트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스트를 적용하는 항공사도 있고 하지 않는 항공사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브레이크 액션에 따라서 굿일 때는 30나트, 미디엄일 때는 20나트, 푸어일 때는 뭐 10나트 이런 식으로 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항공사 그렇다고 보면 되고, 활주로 컨디션에 따라서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이카오의 스탠더드는 지금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0.4, 0.39에서 36, 0.35에서 30 뭐 이렇게 해서 굿이냐, 미디엄 투 굿이냐, 미디엄이냐, 미디엄 투 푸어냐, 푸어냐, 린이냐 이렇게 해서 활주로 상태를 표시를 하고, 일부 군공항에서는 RCR을 측정해서 불러주는 공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CR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아이카오 스탠더드로 하는 경우는 1, 2, 3, 4로 표시를 해서 3가 미디엄이고 4, 5가 굿, 미디엄 투 굿, 굿이다 이렇게 해서 노탐, 스노우탐으로 이제 발표를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료, 이제 날씨하고 연료 부분들도 별도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 계획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기후 변화의 시대라서 통계로 잡을 수 없는,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것보다는 훨씬 다른 날씨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정면에서 보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서쪽에 서해 바다가 있고 동쪽에 동해 바다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의 나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2013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발생했네요. 보시면은 아까 뭐 올해는 4월 9일날 발생을 했고, 2012년 4월 2일날 발생했고, 2013년에 4월 3일날 발생을 했고, 그럼 거의 해마다 발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의 그 나머지 자료들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해마다 발생했을 거예요. 저기압이 통과할 때 보시면은 멀쩡한 저기압이 통과를 합니다. 멀쩡한 저기압. 보통의 뭐 우리 1013을 표준 대기압의 해면 기압을 1013.25로 보는데, 1013.25하고 비슷한 저기압이 통과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일본을 통과할 때는 990 정도까지 세력이 강해지면서 제주에서부터 바람이 지금 이때는 나리다만 불었네요. 그때는 2013년은 나리다가 43노트 바람이 불죠. 제주에서도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불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제주에 한라산을 돌아서 불어오는 바람일 때에는 터뷸런스가 엄청 심하고 다행히 이 중심이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바다 쪽인 북서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웬만큼 바람이 세도 헤드윈드로서 운항을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2013년 6일 7일, 4월 6일 7일에 있었네요. 나리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상, 보통 이 기초만 가지고 이제 한 4시간이든지 8시간은 해야지 되는데, 단 50분 만에 교육을 끝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문자 주시든지 제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항관리사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가능한 잠을 자지 않더라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소망하시는 운항관리사로서 꼭 목표하는 항공사에 합격을 하시고 철밥통입니다. 운항관리사 철밥, 이거 또 이스타 시절에 사용하던 게 되네요. 결국은 아무튼 철밥통인 운항관리사로서 평생을 지낼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운항관리사 재미없다 그러면은 운항관리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화 시대라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뭐 운항관리사 출신들이 필요한 경우도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운항관리 경력을 쌓고 또 국제기구에도 진출을 하고 안 그러면은 평생 운항관리사로서 또 이 운항관리 업무를 즐기면서 또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의 희망하는 회사에 꼭 합격을 하시고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자습하고 공부하는 데에 굉장한 보탬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50분 만에 교육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